자, 국제정치학 출발입니다. 자, 뭐 오늘도 통과 의뢰 하나만 합시다. 국제정치학.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이론이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교사가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슈. 이 세 가지로 돼 있다. 분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꼭 정확한 분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혼합된 문제도 나오고요. 이렇게 연결된 문제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론, 외교사, 이슈라고 구분하기가 좀 모호한 문제가 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은 오늘 제가 처음 들어가는데 이상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같은 맥락이죠. 보고 현실주의 보고 그 다음에 구조주의 보고 구성주의, 이게 네 가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의 안 나오지만 이게 바로 막시즘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경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나마 구조주의는 네 가지 파트에서 가장 시험 범위가 조금 제외된 부분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 이론의 부분은 비율이 거의 6개 안팎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20개 문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다음이 외교사 파트인데 이게 완전히 망난이야.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가늠이 안 되는 게 외교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계 외교사란 책을 보통 추천합니다. 여기 바로 김용구 선생님의 교재인데 일반적으로 5급의 국립외교원 시험에서도 세계 외교사, 즉 국제정치학의 외교 파트가 이게 간헐적으로 나와요. 5급 시험은. 그래서 전공평가에 100점짜리에서 예전에 늘 배치가 됐다가 언제부턴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세계 외교사에 일단 그 관련된 그 텍스트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받으셨다면 그게 세계 외교사를 좀 요약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시대를 구분하겠습니까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1648년 베스팔렌 조약부터야. 그럼 이게 너무너무 방대한데 다행히도 시험 문제는 약해요. 1648년 이후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계 외교사의 김영구 선생님의 교재는 말 그대로 1814년 비인체지부터 출발한다 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어디까지다? 1945년에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종전 때까지가 세계 외교사 파트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의 비중은 이쪽도 높지만 더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냉전사예요. 냉전사는 1947년 트루먼 독트린부터 1989년 바로 몰타 선언까지를 냉전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파트의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거죠. 더 많이 나와. 그죠? 그럼 외교사 문제가 순수하게 나오는 거는 보통 4개부터 5개, 많은 맥시멈 5개로 합시다. 5개 문제가 배치가 되는데 비중은 이게 훨씬 더 높아요. 냉전사 파트가. 어렵지. 디테일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에 연결된 게 미국의 외교 독트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그죠? 아주 어려워. 이게 난이도 조정하죠. 세계 외교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연대순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연도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 제가 보기에도 저도 연도가 자꾸 헷갈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죽 힘드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분류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서양사, 외교사, 그 다음에 동양사,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얘가 근데 변수야. 거의 비중은 이쪽이 높습니다. 동양사는 선지에 가끔 나오거나 노골적으로 문학으로 배치된 건 서양사 위주로 문제 나오고요.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이 문제를 샘플링으로 조금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요 파트의 요 정도 분류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서양사가 주된 역사고 여기 얘기하는 냉전사도 거의 서양사와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중이 당연히 이렇게 결합되는 거야. 냉전사와 서양사 비중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결합한다면 동양사라고 얘기하는 건 개국연대, 그죠? 개국. 동양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자 중국과 일본의 개국 역사만 보시면 돼요. 그 일부분인데 나올 가능성은 극히 약해요. 그죠? 나머지는 뭐 조선 후기인데 이게 왜 제가 조금 변수 역할을 하냐면 한국사 파트가 이걸 사실 문제를 다룰 정도로 쉽게 말하면 외교사 문제가 그렇게 널널하냐 그거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조선 후기는 빼놓고 문제 내올 수도 있는데 선지에서 동양사 거론하는 것처럼 조선 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검증을 따실 때 그 가지고 있던 기억을 그대로 붙잡아 놓으셔야 돼. 그래서 조선 후기에 관련된 역사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기에는 사실 시간도 없고요. 이거 우리가 붙잡고 있다가는 조금 효율성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나오는 건 분명한데 나오는 파트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걸 정리해드려가지고 우리가 투여하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선 후기사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 이미 다 끝나고 자격증 다 딴 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료 드리고 스킵을 엄청나게 빨리 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인 자료는 저와 같이 세계 외교사를 축약한 자료로 앞으로 4달 동안에 꾸준히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 수업 쿼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론과 외교사를 붙여가지고요. 같이 묶어놓은 수업이 기본 수업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슈는 그 이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슈가 그러면 뭐 수리적으로 한다면 보통 뭐 9문제가 배치되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가감이야 뭐 일단 그때그때 해에 따라 다르니까 이슈가 뭐냐면 한정 없이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죠? 재밌기도 하지만 나중에 재미없어져요. 그죠? 도대체 부담만 일단 안는 게 바로 이 과목이지. 그죠? 이슈는 4대강이래. 4대국의 외교 전략을 보통 공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러시아. 시험 문제의 비중은 미국과 중국 위주로 꽤 많이 나와요. 올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가 지역 외교라고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 게 아세안이랑 EU 같은 다양한 지역기구론이 문제 나옵니다. 난이도도 높고요. 비중도 꽤 센 편이야. 그죠? 그 다음이 테마야. 테마가 뭐예요 하면 환경, 테러리즘, 이해되시죠?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겠죠? 거론할 수 있는 욕심껏 다 다루셔야 돼요. 그죠? 자, 과연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루느냐? 이제부터 저와 같이 게임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하나 많은 부분을 다 다루긴 힘드니까 물론 기본적인 일단 4대 국가의 외교 정책을 쭉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잘 나왔던 파트가 EU, 지금의 EU지만 처음부터 ECSC부터 발달한 역사는 너무 중요해요. 가장 나오는 비중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후에 유럽에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이 파고드는 문제가 EU 파트예요. 올해는 여기에 조금 자 일단 한 번 쉬었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야 뭐 일단 곳곳에서 다 지류야. 그죠? 난이도가 높죠. 이걸 해도 끝이 없는 작업을 저와 같이 앞으로 기본 수업 끝난 다음에 바로 일단 요 이슈 붙여가지고 계속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래요. 기구론, 제도론. 요걸 저와 같이 조금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 그죠? 그래서 거의 묶음으로 일단 제가 자료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체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언제 창설했니? 이런 거 물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창설한 목적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고, 그죠? 그리고 회원 국가 수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물어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SCO 같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제가 자료 또 하나 드린 게 있나요? 브리프 자료 드렸나요? 자료 여러분들 몇 개 받으셨어? 하나 받으셨어요? 요거 하나만 받으신 겁니까? 브리프 자료 못 받으셨어? 제가 아직 교재가 아하 뒤에 붙어 있네. 그죠?
스텝들이 아직 저와 같이 이렇게 호흡이 아직 잘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좀 이해해 주실 게 뭐냐면 왜 프린트물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면 외교사 부분은 양이 좀 많은데 우리 기본 교재에 집어넣기가 조금 분량이 부담스러워서 외교사는 그때그때 계속 프린트물로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장의 중세와 근대 질서의 충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쭉 넘어가시면 근데 위에 있는 상단부에 일단 서두 제목이 국제법 아니에요. 그죠? 국제정책이겠죠? 그죠? 그래서 쭉 넘어가다가 보시면 뒤쪽에 어디에 자리 잡았냐면 제일 뒤에 한번 보실까? 이 19쪽? 19쪽이 되나? 기사 1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매주 드릴 거야. 브리프 자료야 이게. 그죠? 위클리 브리프라고 이미 다른 학원에서 제가 자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 같은 동일한 자료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죠? 이거는 기사에서 딴 자료니까 대략적으로 몇 월에 몇째 주 정도에 해당되는 자료라는 것만 아시고 기사 출처나 이런 건 모르셔도 돼. 그죠? 뭐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선정하는 거니까 제가 좀 꼼꼼히 보는 편이니까 요거에 관련된 거에서 가령 한번 보실까? 페이지 19쪽 한번 보실래요? 기사 1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미얀마 2기래. 갑자기 미얀마가 나왔어요. 그죠? 지역 외교에서 미얀마라고 하는 버마죠. 한때 버마족에 의한 국가가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기억할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미얀마에서는 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많은 인물을 일단 가진 나라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버마에 그때 순방 외교 펼치다가 우리나라 그때 북한에 공작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큰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죠. 그죠? 랭군에서 있었던 일단 폭탄 테러 사건이야. 이게 그 관련된 유일한 우리가 연결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문민정부가 출발했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아웅산 수치예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수상도 아니야. 왜냐하면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버마 즉 미얀마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 여사는 위치 자체가 그냥 지도자야. 막후 인물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일단 뽑혀지고 뭐 관리해지는 거죠. 국가원수 외우실 게 없어. 당연히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 나라를 통치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민족통합 운운하면서 그 역사 과정이 일부 나와 있고 NLD란 표현도 나와 있을 정도로 제법 자료가 튼튼합니다. 그죠? 보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다? 민주적인 인물만은 아니란 얘기야. 그죠? 자, 미얀마에 오랫동안 군부 통치를 종식을 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는 기억력은 굉장히 우리가 좋게 기억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 양반이 보였던 인권지수의 감수성은 굉장히 약한 편이야. 그죠? 의외로 정권을 수취하고 나서 달라진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로힝야족 사태에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 양반의 인권에 관련된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죠? 중간이 로힝야족 운운해가지고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상당히 촉망받는 인물이었고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지만 의외로 현실 정치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시권에서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와 아웅산 수치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매주 드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주에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금 어느 나라가 또 대립적인 어떤 갈등 구조에 있는 나라죠? 오늘 기사 보니까 두 나라가 화해 제스처 러시아의 중재로 화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은 예전에 CIS 국가의 일부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나라 중에 혹시 그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나라들 혹시 아십니까?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두 나라가 영토 분쟁으로 지금 전쟁 중이에요. 교전 상태야. 그죠? 이걸 요번에 봉합했다고 러시아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기사 딱 보시면 어떻게 느끼셔야죠?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CIS에 포함되어 있는 구소련 체제의 국가였어. 그죠? 자치공화국이었는데 바로 러시아 체제가 소련 체제로부터 바뀐 이후에 독립해가지고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가 쉽게 말하면 흑해와 카스피에 연결되어 있는 두 나라인데
갈등, 자, 영토 분쟁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일단 치닫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러시아에 조금 더 가까운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고요. 아제르바이잔은 자, 요렇게 턱이 졌어. 그래서 구암, GUAM, 반 러시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또 하나의 CIS 국가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G는 바로 대표적인 조지아를 얘기합니다. 그루지아. 예전 2008년에 침공당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사는 뚝 던져드리겠지만 아제르바이잔과 가령 예를 들면 아르메니아 사태를 기사가 이렇게 좀 중요한 기사로 보거든요. 카프카스 지역은 분쟁 지역이야. 그리고 자, 세계적인 유전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에 있어요. 그죠? 볼갈 유전이라고 쭉 연결되는 유전인데,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건 두 나라가 영토 분쟁 때문에 과거부터 구원이 오랫동안 쌓였던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싸워요. 이번에 또 싸우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와 관련돼 있다? CIS도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구암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예를 들자면 위클리의 효능성은 바로 그런 거에 있다고. 그냥 한번 기사 쭉 읽어보고 오케이 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확장하시냐면 이런 거지. 가령 나는 국제정치학 전혀 이슈는 몰라요 라고 한다면 기사 예를 딱 보시면 뭘 끌어내셔야 되겠지. 아 미얀마, 아웅산 수치 암기했어. 로힝야? 이것도 외우라고 그랬지. 암기했어. 끝. 가 아니라 자,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죠? 아세안의 10개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나라죠. 그럼 최근 시사가 뭐예요? 미얀마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아세안 국가의 체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하시는 거지. 발품 조금만 더 파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세안의 10개 회원국은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요새 어떻게 확장하고 있다? RCEP가 이번에 체결이 될 즈음에 있어. RCEP 들어보셨죠? 그러면 RCEP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야. 버마가 들어가 있는, 즉 지금 국호인 미얀마가 들어가 있는 조직 아세안과, 그죠? RCEP와 그 다음에 또 요새 연결해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합시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한국 메콩 5개 국가의 자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회의 요번에 하고 있어. 화상회의지만. 그죠? 메콩강이 어디 있죠? 인도차이나를 8개 국가를 이렇게 가늠해서 일단 흘러가는 중국을 발원지로 하는 그 대표적인 동남아 강이거든요. 그러면 인도차이나에 있는 국가들이 메콩 5개 나라예요.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있죠. 라오스 있죠. 캄보디아 있죠. 태국 있죠. 미얀마 있죠. 요 5개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런 회의도 있다고요. 한국과 플러스 아세안 이해도 있죠. 그죠? 이건 10개야. 근데 얘는 5개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의체가 최근에 화상회의로 곧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논의되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메콩이나 아세안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RCEP까지 같이 묶어서 회의를 거의, 그러니까 지금 뭐만 남았냐면 RCEP는 조약을 채택 체결 다 끝났어. 그죠? 그 뭐만 남았냐면 국가들이 승인 절차만 남은 거야. 각 국가들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 조만간 출범 예정이에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바이든 출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시대는 끝났죠. 그죠? 그러면 반대쪽 지정은 뭐겠습니까? 자, CPTPP야. 그죠? 자, 거대한 또 하나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즈음이야. 공부하시는 김에 이렇게 계속 확장.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럼 퍼마 하나 해가지고 요거 하나 더 하고 요거 하나 더 하고 요거 하나 더 하고 이렇게. 그죠? 진행 공부가 이 정도면 나중에는 다 걸려. 제가 그렇게 걸리게끔 기사절을 따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모아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연도가 체크 안 되면 도대체 뒤죽박죽이야. 11월 더 자료구나.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죠? 옆에다가 메모할 거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뭐가 잡힌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 이슈 현황이 그대로 잡히는 거야. 이해되시지? 여기에 비중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작심하고 테이블에 딱 깔아놓고 공부하시기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공부야. 언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요. 평소에 이렇게 틈틈이 자기가 자꾸 확장해서 공부하시는 거지. 그죠? 그런 요령으로 제가 위클리를 매주 드릴 겁니다. 그죠? 보시고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트럼프 퇴장 이후의 의미인데 꽤 의미 있는 기사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트럼프의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 심판 정책이라고 돼 있어
포퓰리즘에 여기서 여러분들 아이 뭐야 이거야 뭐 일단 분석 기사니까 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도 되겠지가 아니라 포퓰리즘을 여러분들이 쫙 체크하시면 요거와 연결되는 자료를 찾으시는 거야. 여러분들 포퓰리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가령 공부에 내가 지금 샘플링을 일단 보여드리는 거야. 포퓰리즘은 어떻게 어느 시대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인기 영합주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이 보통 여러 군데를 예를 들지만 이탈리아 같은 파시즘도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더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페로니즘이라고 불리는 건 그죠?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 가장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꼽히기도 해요. 그죠?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일단 보통 우리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라고 일단 유명한 뮤지컬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영부인이야. 페론 대통령의 영부인이야. 그죠? 에바 페론이라고 불리는 페론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자, 암으로 죽고 나서 그 승계를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부인이야. 그죠?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거지. 그죠? 남편도 집권, 그 다음에 아내도 집권. 이 장기간 동안에 아르헨티나가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친대중적 성향을 띠고 있는 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국가의 잠재력을 이렇게 재원을 자꾸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자, 일단 우파의 대표적인 파퓰리즘라고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페로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우파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페로는 일반적으로 꼭 우파는 아니고요. 좌파적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중도좌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인물에 의해서 치러졌던 아르헨티나 역사를 조금 뭐 여러분들이 규명하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포퓰리즘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면 이슈에도 들어가지만 이론에도 일부 들어가요. 그죠? 파시즘에 일단 관련된 성격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지? 이렇게 공부를 조금 더 넓게 보시는 거야. 자, 오늘 기사가 그래서 제가 3개를 따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3번에 보시면 드디어 상하이협력기구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몇 번 나왔죠?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상하이협력기구의 정상회의가 자, 오는 10월이면 11월 10일에 열린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 그죠? 미국 대선 직후에 요건 조금 읽어드려서 같이 한번 독해해 봅시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일방주의 타개를 위한 다자주의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죠? 그러면 과거의 상하이협력기구는 회원국들 나름대로 각계 전략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방주의를 벗어나서 다자주의로 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번째 단락은 뭐 일단 영자지가 나오면서 쭉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9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 오중전회라고 얘기하죠. 요 회의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담이라는 거.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들었겠죠. 어쨌건 상하이협력기구는 이렇게 해서 회원국 간의 결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순창즈 사회과학원 중러 관계 전문가 얘기가 나왔는데 됐고 중요한 것도 그 이하에 쭉 나오는 표현인데 역시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가치 개념을 쭉 표현한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중국에서 평가한 상하이협력기구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개괄적인 역사가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어요. 물론 부족하죠. 이걸로 도저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을 띄우실 수 있어. 상하이협력기구는 2001년부터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스탄이란 국가들은 대부분 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거 다 아시죠? 중앙아시아의 스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슬람, 아랍어로 땅이란 얘기고요. 이 땅이 결국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 중에 하나를 빼고 4개 국가의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상하이협력기구입니다. 출발이 2001년이니까 20년이 흘렀던 가장 대표적인 지역기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이야? 라고 얘기하면 외연이 확장됐어.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걸 잘 내요. 그죠? 지금 회원국이 어떤 나라야? 라고 얘기하면 201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6개 이외에 플러스 2개 나라가 들어가 있구나. 옵저버 국가도 심지어는 있어요. 옵저버는 조만간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신청하는 단계에서 과도기적 국가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옵저버 국가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치할 때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단 일단 그거 안내해주는 백과사전 같은 서치 있죠. 그런 자료 있는데
철진한 자료가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우셨다가는 난리가 날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검증 받으셔야 돼. 그죠? 그럼 조금 발품 팔 때 조금 더 파셔야 돼. 그죠? 이 자료가 맞나? 확인 절차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죠? 뭐 다음이나 네이버다 뭐 등등의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자료 검색하는 부분이 조금 한정적이야.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조금 더 검증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인도와 중국은 대립관계야. 이해되시죠? 같은 브릭스로 묶여 있지만 두 나라가 티벳을 사이에 놓고 갈등 구조에 있어요. 말 그대로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굉장히 날카로운 나라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전략적 제휴야. 상하이협력기구는 대화체에서 별 문제 없이 대화를 일단 유지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RCEP는 인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야. 재밌죠? 다시 RCEP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축이 아세안이야. 이해되시지? 그죠? 아세안이 출발이야. 아세안은 10개 회원국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10개의 마필린도 같은 섬나라까지 포함해가지고 10개 회원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10개야. 자, 그럼 얘네들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죠? 아세안 역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슷한 국가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핸디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동북아 국가들이 자, 다이나믹하다고 느껴가지고 끌어당긴 거야. 그럼 13개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 협의체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 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연합체에서 더 하나 발전한 게 뭐겠습니까? 요 세 나라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 세 나라가 방금 얘기했던 바로 인도 여기 들어가고요. 자, 뉴질랜드 들어가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들어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일단 13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요 국가들이 바로 RCEP다. 토탈 16개로 돼 있죠? 얘가 빠졌어. 저번 회의부터 불참하기 시작했어. 인도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선제에 나올 수 있다고. 왜 그럴까요? 인도가 왜 RCEP에서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 방금 왔는데 책상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그죠? 거기서는 막 거의 수업 중간에 여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뭐가 자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막 볼펜이 굴러 떨어지고 뭘 자꾸 줍느라고 막 정신이 저도 막 신경이 산만하고 너무 환경이 좋은데요. 그래서 답을 빨리 말씀해 보시라고. 왜 중국이 여기에서 아니 인도가 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중국이 빠진다는 걸 기정사실화 시키면 설득하고 있어. 다시 나와. 뭘 일단 빈정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근데 인도는 거의 콧방귀도 안 끼고 있어. 지금 인도 총리가 누구죠? 그죠? 모디 노믹스의 모디입니다. 꽤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인물이야. 그 네루나 뭐 쉽게 말하면 인도 그러니까 네루 가문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던 인디라 간디 이후에 오랫동안 지배했던 정치 가문에서 벗어나서 모처럼 모디가 오랫동안 서민 출신이잖아요.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어.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중립적인 자 국가에서 바뀌었어. 그래서 뭐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고 아주 대단한 화폐 개혁도 하고 아주 획기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자기 정책 이름을 모디노믹스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이 인물이 일단 왜 빠졌을까요? 하면은 요 나라 때문이야. 아이 그러면 그렇지. 중국과 국경 분쟁 때문에 빈정상했네 그래요. 근데 왜 상하이협력기구는 참석을 해요? 그게 아니란 얘기지. 얘네는 일종의 뭐죠? 광범위한 광역적 FTA 아니겠습니까? FTA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RCEP는 FTA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가 들어갔을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무역 수지의 역적 일단 흑자 적자를 역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적자를 보일
거 같은 예상이야. 이것 때문이야. 실용적인. 그래서 인도가 RCEP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가자마자 관세 동맹보다 조금 더 윗길이니까 이러다 보면은 자 일단 관세에 대한 보호책이 다 사라질지도 몰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도가 중국과 무역관계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자칫하면 시장이 다 붕괴될 위기가 있다. 이걸 간파했던 모디는 이거 발 빼자라고 해서 저번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선지에서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두 나라의 티베트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자 일단 알력 간의 관계가 RCEP에서 인도의 탈퇴를 불러일으켰다. 그럴듯해. 맞는 말 같아. 우리는 국경 문제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이 그거지 뭐 정확하게야. 근데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SCO가 자 일단 인도가 탈퇴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브릭스라고 하는 일단 기구에서도 인도는 멀쩡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용적인 면에서 빠지고 있는 거야. 공부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위클리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펼쳐가지고 줄쳐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위클리를 잘만 이용하시면.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숨어있는 의미를 빨리빨리 발견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가령 기사 세 번째에서 쭉 읽으시다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증이 막 이렇게 유발되셔야겠죠. 모른다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SCO의 회원고를 먼저 궁금해 하셔야 돼. 먼저 1번 SCO를 딱 접할 때 이거 언제부터 출발했어? 연역 일단 궁금해 하셔야 돼. 연역 자체가 시험에 일단 자장이니까. 그 다음에 회원국을 자 일단 궁금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 공부하셔야 돼. 그죠? 요거에도 자신 있으면 이제 SCO 안 보셔도 돼. 이거는 SCO가 올해 열린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 그렇구나. 요거와 더불어서 아세안 요거 한번 적어 놓으십시다. 요거 적어 놓으시고요. 아까 메콩강 다 지워버렸네. 하여튼 그거 다 적어 놓으셔야 돼. 그죠? 올해 개최될 회의들이야. 그래서 요새 자 RCEP까지 출범 예정이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인도까지 들어가면 압도적이었어. 왜? 세계 인구 1위, 2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세계 경제권을 거의 70을 씹어먹을 수 있는 기구가 생겼을 뻔했어. 근데 인도가 딱 빠지니까 퍼센트가 조금 내려갔죠. 그죠? 15개 RCEP도 대단한 기구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재미 못 봐요. 이미 맺었던 FTA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일단 뭐 어드밴티지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CPTPP에서 우리가 벗어난 상황이니까 RCEP까지 우리가 탈퇴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느슨하게나마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위클리의 활용성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자, 뭐 OT도 아니면 OT인데 결국 요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저와 같이 하는 건 요거야. 4대국 외교 독트린을 저와 같이 쭉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부터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자 우리가 밟아야 될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슈들이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 하다 보면 다른 게 튀어나오고 저번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양은 많지만 계속 이렇게 중첩적으로 빌드업도 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오늘 자 우리 수업의 그 순서는 이렇게 돼요. OX가 국제정착은 있느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겠습니까? 목요일에 처음에 오자마자 자 OX를 일단 푸시는 거야. 그래서 자 그거에 대해서 저와 같이 다 걷어가지고 채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OX 한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저와 같이 자 풀이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 3-40분 자 일단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치 이론 딱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약 2시간 분량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끊어서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외교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일 땐 기본적으로 2개를 한다는 얘기야. 이론과 외교사. 그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현황, 이슈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우리 자 오늘 이상주의 들어갈 겁니다. 학자가 없으니까 이상주의는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 자, 국제정치 이론은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그죠?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오아시스 학문이야. 신생 학문이야. 자, 우리가 보통 학문의 발달 역사에서 국제정착은 정말 끄트머리에 서 있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새로 나오는 신생 학문치고는 기존의 학문에서 좀 응용한 건 맞는데 국제정치학의 위치를 본다면 정말 끄트머리에 서 있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100년의 역사를 일단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바로 국제정치학이야. 그러면 철학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500년의 역사죠. 그죠? 정치학도 거의 2400년이야. 그거에 비하면 정말 꼬맹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기존의 정치학의 도움도 많이 받고요. 심지어는 심리학의 도움도 받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의 신세를 또 많이 져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야. 자, 순수하게 국제정착이라는 파트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의 많은 시간 동안에 다른 학문을 통해서 준비 과정을 거쳤던 학문이에요. 이건 뭐 뒤에 나오는 학문의 운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학도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신세를 져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모습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국제정착은 이런 오아시스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논리 얘기할 때 의외로 정치학과 닮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심리학의 일단 구조를 따라하고 있어요. 그죠? 뭘 얘기한다? 독자적인 영역이 그만큼 없다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 막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쁘게 말해서 짬뽕된 학문이야. 믹스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심리학을 응용한 거에 불과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외교정책 일정 이론의 사이먼, 또 점진주의나 뭐 일단 린드벌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사이먼은 어떤 학자죠? 국제정착적으로 소개되는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행정학자. 그러면 행정학에서도 빌려와요? 물론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사이먼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이 합리적이야? 그렇지 않아.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란 논리를 전개했던 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론도 국제정착은 뻔뻔스럽게 그냥 도입을 해가지고 써먹는 학문이야.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국제정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근데 여기에 모두 들어간다? 역사학도 들어가요. 잡동사니 학문이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 사회학에 대한 접근도가 조금 일단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해도가 높다? 평소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은 뭐 이거 유사 학문에 이런 게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어쨌건 이렇습니다. 이상주의 일단 공부할 때 이상주의는 학자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계보가 연결됩니다. 보십시다. 크게. 큰 범위 이론에서 자유주의 이론을 말씀드릴게. 역사 유래를 이상주의에서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자유주의. 그러면 자유주의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요게 외교정책 결정 이론이 운을 딱 띄워. 그죠? 요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일단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심리학 계열의 이론도 있고요. 인식론, 좀 다른 의미의 학문도 있어요. 등등등등으로 다양하게 외교정책 결정 이론을 끌어내는데 학문의 도움을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앨리슨. 그죠? 조직과정과 그 다음에 일단 관료정치 모델이나 합리주의로 유명한 학자가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의 이론이 외교정책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대명사일 뿐이지 정말 다양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이렇게 약간 잡동사니가 모아전 이론이야. 그죠? 그러다가 시대 배경이 40년대에 쭉 발전하면서 유럽이 통합되는 과정을 과도기로 같이 맞이해. 이게 뭐가 좋다? 통합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연방주의 이론도 나오고요. 거래주의 이론도 나오고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지만 통합 이론의 대명사는 뭐니면 해도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야. 이게 바로 통합 이론의 가장 대명사. 이거는 중범위 이론이고요. 하위 이론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죠? 미트라인이나 아니면 하스 같은 학자들이 기능과 신기능을 끌고 갔던 학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1976년에
신기능주의는 막을 딱 내려요. 스스로가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그 유명한 상호의존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상호의존론은 뭐 의외로 쉬워요. 통합까지 말고 서로 간에 협력적 체제를 구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호의존론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코인과 나이, 조지프 나이 뭐 이런 학자들이 상호의존론을 끌고 왔던 학자들이야. 대명사들이죠? 오케이. 자, 이제부터 여기가 바로 몇 년대겠습니까? 70년대야. 얘는 60년대. 얘는 다양해. 그죠? 자, 50년대부터 다양하게 일단 포진되어 있는 학자들입니다. 이렇게 계보가 연결되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자, 이론이 상호의존론 얘네들이 조금 더 이론을 정교화시키게 노력을 해요. 그죠? 그게 8, 90년대까지 연결되는 그 유명한 신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죠. 자, 가장 대명사격인 이론들이야. 각 시대를 하나하나 관통했던 중범위 이론들이에요. 그죠? 그럼 신자유주의는 누구겠습니까? 코에인과 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체 하시잖아요. 그죠? 신자유주의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 학파 오케이 이해됐어. 아니라고. 그죠? 신자유주의의 그 신자유주의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경제 패러다임이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이야. 신자유주의는. 그죠? 그래서 현실주의 기본 과정을 일부 수용해서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자, 밀턴 프리드먼의 자, 신자유주의는 우리 정치, 국제 정치학의 범위에 들어가요. 따로 공부할 거야. 어디에서? 국제 정치 경제학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게 끝난 거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요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90년대 한참 이후에 나오는 게 DPT야. 민주평화론. 이해되시죠? 예전에 이게 어느 시대 여러분들 한번 자 맞춰보십시오. 요 DPT 즉 민주평화론이 나올 수 있는 시대 배경은 바로 요 시대와 맞물려 떨어졌다. 요 사건과 맞물려 떨어졌다. 요 사건이 뭐게요? 러시아가 분열.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더 노골적인 건 뭐죠? 졸리시지? 저도 좀 졸린 것 같은데요. 산소 부족 그런 거 마스크 때문에 혹시 더 졸리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일까요? 이거야. 옆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은요, 다른 나라도 그 교두보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로 변천하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여러분 너무 피곤하시죠? 조금 자다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고 원해요. 뭐 이러면은 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수리 원하면 그죠?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바로 여론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그런 의도가 팽창될수록 다른 나라가 그 영향을 받고요. 도미노 같이 쭉 일어나는 거야. 그게 관습적으로 제도화된 나라가 주변 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대. 그걸 신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니어 부시야. 주니어 부시가 야,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식하면은 대한민국처럼 아시아의 한국이 될 수도 있겠다. 어느 나라를? 이라크를. 이해되시죠? 이러고 뭐라고 얘기하죠? 왜 북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조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북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뭐 이렇게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막 너무 화가 났던 어떤 거리에서 뭐 가판대에서 뭘 파는 사람이 자기 가판대를 잃어버리니까 경찰에 공권력에 의해서 뺏기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구청 앞에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분신했어요. 근데 그때는 SNS에 의해서 막 그 아랍 국가들과 아프리카권 국가들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가지고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려줘요. 뭐죠? 자스민 혁명이죠. 요게 시대배경을 깔고 있다고. 북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을 배경으로 한 게 DPT야. 민주평화론. 딱 나와가지고 엄청 인기야. 이게 2016년인가 국립외교원 문제로 뚝 한번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자스민 혁명을 배경으로. 근데 우리 외형직도
당연히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시대에서 조금 더 전이지만 그냥 90년대로 묶어버립시다. 뭐가 나오게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아 이거 미안, 띄었어야 돼. 두 수준 분석, 투 레벨. 이해되시죠? 누구예요 요거? 왜 푸트남이라고 얘기할까? 맞아, 어떤 교재에선 푸트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트남이라는 학자가 양면게임 이론, 그죠? 그래서 협상가 레벨 1, 레벨 2, 그 다음에 윈셋 이런 개념을 도출했던, 모르셔도 돼 지금은.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자유주의 이론의 계보예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초정부론, 초국가론 이런 것도 스몰 이론에 쓱쓱 들어가요. 그러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 끝나면 아마 한 달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이게 국제정치 이론의 자유주의 논리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유주의 계보에서 제일 처음에 기본이 됐던 이상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의 시작입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요거 다 한 다음에 요거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국제정치 이론의 틀을 어느 정도 일단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구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구나. 어프로치 접근법은 또 뭐구나. 자, 이렇게 일단 포괄적으로 이론을 접하는 훈련이 끝나시면 자, 우리가 기대하고 그 다음에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인 현실주의 이론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죠? 이론다운 이론이야. 그리고 저 마음에 들어요. 현실주의가. 현실주의 논리가 더 복잡하고 정교한 편이야. 논리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매력이 있어요. 쭉 공부하시는 거야. 그죠?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하산하셔도 돼. 그러면 구조주의 문제는 안 나와요? 나오긴 해도 종속이론과 그 다음에 세계체제론을 이렇게 자신있게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아요. 거의 역대급으로 없어요. 근데 해는 드리지만 아주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근데 요새 각광받는 게 방금 얘기했던 구성주의지. 이건 꼭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쭉 우리가 훑어가는데 시간은 2달, 3달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국제정치론 끝.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셔야지. 그러면 자, 계산해 봅시다. 11월이죠.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국제정치론 끝. 그리고 외교사도 얼추 다 끝날 거예요. 현황은 중간중간 자료 막 들으면서 속도를 좀 낼 겁니다. 그러면 1차 개념은 거의 끝날 때쯤이야. 뭐 이슈야 끝이 없는 일단 게임이니까. 그러면 막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러면 국제정치 이론 이제 끝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2차 스몰 이론을 여러분들과 3월 예정되었던 3월부터 다시 들어갈 거야. 했던 거는 정말 초스피드로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할 이론들을 추가적으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 이론이야. 우리나라 뭐 김상배 교수나 등등이 밀고 있는 이론이야. 그죠? 이 네트워크 이론도 꽤 재밌어요. 뭐 가지치기 뭐 이렇게 해서 만든 용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그죠? 이게 바로 일단 여러분들과 공부할 또 다른 파트들이야. 그죠? 요새 신생 이론들이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국제정치 이론은 제가 가늠하건데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더 이상 국제정치 이론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거의 선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 바람이지만 5월 끝난 다음에 외교사도 얼추 다 정리되고 이슈도 거의 정리될 때야. 그때 우리 뭐 할 때냐면 문제풀이 할 때야. 근데 문제풀이 할 때 중간중간에 우리 틈을 내가지고 계속 이 논리를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관련된 게 뭐 거의 정리되지 않을까. 첫 시간이 바로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이해되시지? 오케이. 한 번만 쉬었다 가실까요?